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안산에 뭐 자매 60억 사기 중개 보존인가 보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뭐 확인 안 했는데 보존인데 보존이라는 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중개업자, 부동산업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 사기친 줄 안다고요. 정확하게 또 기자들도 이게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용어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개하다 사기친 사람 이러니까 전부 자격증 딴 사람이 다 욕은 얻어먹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명, 뭐 40명 그게 두 건인 것 같은데, 두 건이죠. 지금 자매도 있고 또 하나 있고 두 건인 것 같은데 사고가 40억대도 있고 뭐 60억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거는 저도 사태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런 사고가 중개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건당 1억씩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할 텐데 다 합해서 1억이에요. 1년 동안 우리 1년 가입하잖아요. 보험을 보통 1년 가입하면 1년 동안 사고 난 금액 총 합계가 1억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40명이면 40명에게 각각 1억이면 40억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40억을 손에 입혔다면 40명이 합해서 1억이니까 한 사람당 250만 원밖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그럼 변호사비가 500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변호사비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송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충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확인 설명도 나오지만 실무에 나오는 게 전부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뭐 직접 그렇지는 않지만 다 확인 설명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다른 과목을 배우는 이유, 공법을 배우는 이유도 확인 설명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를 위해서. 그래서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확인 설명 잘못하면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시험에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확인 설명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해서 2문제가 출제된다. 자, 손해배상은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의 하나여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 민법에서 2번 나옵니다. 중대한 과실은 민법은 중대한 과실 어디에 있냐면은 민법에 착오는 취소를 할 수 있죠.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또 어디에 있냐면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2번만 중대한 과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실장.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의 행위로 본다고요.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따라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오전에 사장이 자리 비우는 사이에 실장이 손님 받아가지고 확인 설명했어요. 브리핑을 했는데 당장 계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면 사장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럼 사장은 계약한 거 본 적도 없고 손님 사무실에 온 거 본 적도 없어도 나중에 중개사고가 나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왜냐하면 중개행위 장소에 제공됐으니까. 중개행위는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행위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는 자격증 빌려주고 사무소 출근 한 번도 안 해봐서 해서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도 안 된다고 장소 제공을 한 거잖아요. 자격증 빌려줬으면 빌린 사람이 잘못해도 빌려준 사람이 책임져야 될 여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도 줍니다. 보험금에서.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협회 공제금이나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는 위자료 받을 수 없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가 돈 받아버리면 더 이상 뭐 분쟁이 생길 게 없으니까 이게는 그런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는 보험회사에 받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때는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만약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인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 이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안 하죠. 우리는 보험 들었다고 다 끝이 아니고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구상권 행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고의도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고의는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게 고의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것이고요. 우리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 안 합니다. 2년 안에 고의로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안 줍니다. 자동차 일부러 사고 낸 거, 술 먹고 사고 낸 거는 배상 안 해줍니다. 일부러 불낸 거는 화재보험금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보험금을 줍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우리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 당하면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배상해야 되니까 손해 입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따라서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협회 회원이라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고,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 밑줄 지놓으세요. 46번에 공탁금 3년간 회수 못합니다. 사망해도.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공탁을 해놓으면은 1억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공탁해 놓으면 이자도 없거든요. 이자 가지고 차라리 보험료 내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 회사죠.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개업 공인중개사는 역시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인이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하면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간 1억이라고요. 손해액 전부 다 합해서. 만약 모든 한 건 할 때마다 1억씩 배상해야 된다면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들어야 되겠죠. 그냥 1년간 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찌 보면 그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한 건 할 때마다 보험료를 좀 적게 하고 한 건 할 때마다 계속 보험 든다면 건별로 1억씩 배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보험료 한 번만 내요. 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서울보정보험은 10만 3천 원이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만 8천 원입니다. 그 19만 8천 원인데 1억 공탁에 놓으려면 1억 맡겨놓으면 이자가 1%라고 해도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면 보험료 또는 공제료 19만 8천 원 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굳이 공탁해 놓고 3년 동안 찾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있습니다. 처음에 개업할 때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또는 업무 개시 전. 즉 무등록업자는 보정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정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미리 해도 무등록업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해도 이거는 무등록업자가 아닙니다. 56번에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서 재설정이 있는데, 자, 변경은,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1년짜리 서울보정보험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1년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차 보험도 예를 들면 현대화재 해상에 가입했다가 만기 끝나기 전에 뭐 삼성 다이렉트 화재로 바꿔도 됩니다. 미리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이를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옛날 걸 해약하면 해약한금금 돌려줍니다. 근데 해약한금금 받으면 손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고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 만료 후 30일 이내에 X입니다. 만료일까지,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1년 가입했으면 1년 끝나는 날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여기 15일 있죠? 15일 이내에 재설정인데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즉 1억이면 1억에 대한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다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 다시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공탁은 1억 현금을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걸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안 한 게
170페이지 5번 보정 설정사항 설명 교부 의무입니다.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업공개사안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언제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설명하라고 돼 있죠. 계약 성립된 때에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확인 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은 미리, 계약도 되기 전에 미리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즉 계약 성립된 때에 이 보정 설정 사항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170페이지 맨 밑에 17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보험금입니다.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죠. 공제료, 공탁, 보정료, 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이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10만 3천원 입금해놨습니다. 협회 공제료 1년에 19만 8천원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필요 없는데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보험료도 거짓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장금액, 즉 보험금만 설명해 주면 된다. 2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인데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즉 공탁기관은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해놨으면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소재지를 알려줘야 돼요.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해놨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래서 공탁만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 보험회사나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는 소재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공개사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보험에 예를 들면 우리 삼성생명 서울에서 가입했는지 부산에서 가입했는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면 보험금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나 공제는 소재지 설명할 필요 없고 공탁은 그 맡겨놓은 기관에 가야 돈을 주니까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173페이지 7번입니다. 위반 시 제재 173, 174페이지까지 있는데 위반 시 제재입니다. 자, 보정 미설정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정 가입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정관계 증서 미교부,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 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같은 말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이 답입니다.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네요? 15일이 내제 다시 설정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OX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 모두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177페이지 법 31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하고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페이지에 보면 18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잔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포함된다. 옛날에는 잔금이 포함 안 됐는데 2014년부터 잔금이 포함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잔금도 포함됩니다. 이게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에스크로우 제도가 부동산 학개론의 시험에 한 문제 옛날에 출제됐는데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이 안 나오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 채무자가 누구냐고요?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채무자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쌍무, 쌍방에 의무가 있다. 의무가 둘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그러면 등기 서류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잔금 치르면서 등기 서류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동시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주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답은 뭐냐고요? 동시행 아니답니다. 즉 동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래 간행 이거는 선의행위라고 누가 분리하냐면 매수인이 분리해요. 왜? 가짜 등기 서류인지도 모르고 서류만 받고 돈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바로 매도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놓는 기관을 예치기관이라고 하죠. 예치, 맡기다. 맡기는 기관,
예치기관에다가 돈을 맡겨놨다가 여기서 예치기관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이중매매 등을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인데 누가 권고를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 여부를 결정하는 건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거부하면 예치할 수가 없죠. 그럼 어디다 예치를 하느냐?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예치 명의자가 7명입니다. 그 박스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 개공은 신체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네 번째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에스코로 업자가 되겠죠.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거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경우, 우리 개업 공개사로 명의를 예치했을 경우는 교과서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179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기재산과 분리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고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급보장 의무인데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하여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즉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개업공개사가 10억을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치할 수가 없겠죠.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비용은 왜?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예치합니까? 매도인 때문에 예치합니까? 매수인 보호하려고 예치하는 거니까 매수인 돈 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꺼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게 보증을 쓴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료도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됩니다. 예치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은행도 금융기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문제.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이게 만약 동시행이면 잔금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개업공개사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권고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는데 매도 의뢰인이 부담한다. X죠. 우리 중개보수에서 조금 이따 오늘 나옵니다만 중개보수에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8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1문제, 보수 일반적인 내용 1문제에서 2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사실상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오히려 출제됩니다. 2문제, 계산하는 것도 반드시 1문제가 출제되죠. 이 중개보수 및 실비 184페이지부터는 쉬었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내드린 문제 끝까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물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